이번 주 두 번째 사연인데요. 저희가 아직 소개해드린 적은 없지만 본인 사연이 아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꽤 많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소개를 안 했는데 이번 경우는 좀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사연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박지혜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감한 일이 있어서 지혜갑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엄마 사연입니다만 저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도 아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만 제가 갓난쟁이일 때 저희 엄마는 제 친부와 이혼했습니다. 이후 엄마와 친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요. 태어나서 또 사연자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무렵까지 엄마 혼자서 절 키우셨죠. 그러다가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제 양부는 초혼이셨고요. 당시 저희 엄마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제 양아버지는 저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사춘기 때도 아버지와 별 마찰이 없었고요. 물론 두 분이서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지만 그저 흔한 말싸움이었고 이렇다 할 문제없는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이런 말에도 팔불출이라고 하려나요? 어머니는 학교에 오시면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인 소리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좀 기분도 좋고 양아버지도 훤칠하셔서 자주 학교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낸 학창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몰랐지만 두 분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50이 되어 폐경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부는 아들을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딸이고 게다가 자신의 핏줄도 아니죠.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혼외 관계를 맺었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를 만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두 집 살림을 꾸린 거죠. 그리고 얼마 전 그 여자분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양부는 엄마와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아버지는 엄마에게 이제껏 엄마와 저를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먹여 살렸으니 위자료 같은 건 못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죽으면 유산도 아들에게 물려줄 거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말입니다. 우리 모녀가 살 집 한 칸은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껏 경제적으로 키워주신 것, 등록금이며 용돈도 양아버지가 주신 게 맞고 저도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저는 솔직히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인생이고 자신이 도저히 포기하지 못할 욕심이라고 하니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못 낳았다고 졸지에 버림받게 된 엄마의 인생은 그럼 뭔가요?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 얘기인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혜갑 선생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잖아요. 본인이 두 집 살림을 차렸으면은 당연히 자기가 이제 그 집으로 옮겨갈 때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젊은 분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어떤 변호사님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계부를 위해서 그런 취지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진짜. 역시 변호사는 돈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요즘 그렇게 하면 인기 올라가지 않나요? 어디 출마하세요? 저는 일단 이제 법적인 이야기나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아버지였지만 아들을 갖고 싶었다고 하고 결국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혼외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들은 핑계라고 봅니다. 아들은 핑계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애 생긴 집에서 자기 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거다.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맞아. 그죠? 나는 맞아요. 진짜 이것에 대한 인간적인 솔루션은 굳이 이 엄마한테 말고 그 아이를 막 낳으신 그분한테 가서 저 남자한테 명의를 달라고 해라. 저 남자의 모든 걸 달라고 해라.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 아이를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야지, 당신이 안전하다. 우리가 당해봐서 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십수년을 지금 뼈골 빠지게 다 뒷바라지하고 했는데, 우리 엄마의 어떻게 보면 청춘이잖아요.
30대 후반에서 정말 50 넘어서까지 그쵸. 뼈골 빠지게 뒷바라지 했건만 결국은 또 바람이 나서 당신한테 오는 것처럼 당신 50대 되면 또 30대 후반 만나서 갈 거야. 버림받는다. 그런 아니 당신 명의로 돈 한 푼 못 받게 될 것이다. 봐봐 결혼했으니까 믿고 살았잖아요. 명의 그쵸. 없이도 지금 집 한 칸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페이크입니다. 전세 어딘가 전세 정도 얻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전세가 아니라 월세 월세 얻어주고 뭐 월세는 내가 줄게 뭐 이 수준? 아까 그 신변 선생님 말씀처럼 하면 이 사연 주신 분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 분할로 받아올 정도의 재산은 가압류 해놓고 감리해놔야죠. 나머지는 그 여자한테 가져가게 함으로써 네. 그렇죠? 분할 대상은 삼고 쫄딱망하게 뭐 그렇게 한 방법은 있을 일단 뭐 수 있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가압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재산을 넘길 것 같아. 빠른 시간 내로 그 여자 쪽으로 어디든 아니 그 여자 쪽으로는 안 넘길 것 같아. 가압류가 1번이다. 1번이 가압류다. 네. 뭐 이혼 소송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 1번이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가압류는 일단 이제 한다고 치고 네. 이혼을 거부하는 걸 가지고 약간 그 재산 분할이라던가 그런 이런 게? 조건으로 좀 쓸 수는 만약에 없을까요? 제가 이 사연 준 분 이제 어머니 남편을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은 네. 당신 아내가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당신 이혼하기 어렵다. 네. 아이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가압류를 하면 재소명의 신청을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끝내 아내가 나는 돈을 포기하고 그 여자가 본처가 되는 걸 맡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명의 다 빼돌리고 아내가 그냥 살면 되죠. 위자료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주면 되고 1,500, 2,000, 3,000 뭐 그 정도는 그죠? 재산 분할보다는 싸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뭐 법적으로 혼인 관계만 유지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그렇죠. 살 수 이혼 있는 안 해주면 안 방법이 해주는데도 남자에게도 있다. 그렇게 뭐 공무원이거나 특히 뭐 은행원 이런 거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뭐 잃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냥 가서 뭐 첩이랑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주면 지금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그 새로운 가정에 있는 여자랑 대놓고 그냥 이 남편이 이 여자 쪽으로 이미 명의 이런 걸 다 옮겨놨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목적으로 그렇게 명의를 변경하면은 또 법적으로 그거를 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몇 해 전에 그쵸. 했었는데 그죠? 예전에 얘기했던 사회행위라고 것 같은데. 했던 것 어려운 같은데. 소송이라서 수임료를 많이 줘도 변호사가 하기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네. 그렇구나. 근데 가압류를 하고도 물론 본안 소송까지 이혼을 하기까지 10년이 넘은 사건도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가압류를 이제 해주고자 해서 뭐 제소명령 신청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소송을 빨리 제기해라라는 그런 명령 신청한다거나 가압류 취소를 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네. 그냥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10몇 년 후에서야 이제 이혼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아이가 생겼고 태어났고 나 여자가 있고 난 나갈 거고 당신들에게 집 한 칸 정도는 주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혼자 맞서서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도 내가 대등한 능력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야 저 사람과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아내분은 바로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변호사는 그런 협상을 제가 해주고 착수금을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내분이 생각할 거예요. 소송을 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협상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할까? 근데 변호사가 이상한 건가? 막 약간 이렇게 해서 신뢰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변호사들은 그런 협상을 할 때 도와드리는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절차를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의 권리도 좀 더 확실하게 더 보호되는 방법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크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예전 사건인데도 그 이제 지역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내 남편이 너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변호사, 뭐 판검사까지 다 한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와서 사건을 해야 된다라고 서울에 그렇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상 그 사건을 들어보면 그 남편분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남자가 허세를 떤 거구나. 겁먹은 거예요. 그 예전에 90년대 초에 네. 김보은 사건인가? 네, 맞아요. 그 사건에서도 그 계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네. 검찰 검찰 하위직 수사관이었죠. 공무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순경 불러다 막 혼내면은 이 사람이 막 대통령, 총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되게 높게 생각을 하는 그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일방이 세게 나오면은 그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상대방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을 거다. 이미 재산도 다 빼돌려놨을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모든 재산이 빼돌려놨고요. 저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근데 그렇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맞아.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되게 많아요. 바위가 그냥 뭐
그죠? 솜사탕 같은 막 이 경우가 많죠. 잘 깨지는 법이. 네. 알고 보니까 그쪽도 계란이었구나. 큰 계란. 진짜 그래서 아내분도 그렇고 이 따님도 그렇고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패닉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진짜 사연자분 너무 이제 엄마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한편으로 굉장히 담담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없고요. 저는 약간 의외인 게 제 사연이 아니고 저희 엄마 사연입니다 하면서 저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도 아니기에 아예 상관없는 게 아니라 많이 상관이 있지 아니,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계부자 관계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 새끼 추행도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너무 지금 덤담하고 지금 뭐 위자료 같은 거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앞으로는 사연 볼 때 가로 열고 당신의 강정도 좀 표현해 주세요. 가로 열고 이런 식빵. 진짜. 법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기에 앞서서 잠깐 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어떤 네. 의견,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뭐랄까요? 좀 회의감?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사람이 살다가 다른 사람 좋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바람 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래서 피치 못하게 헤어지게 됐을 때는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는 지켜주는 게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 남자분이 뭐 아들을 갖고 싶었든 아니면 새 여자를 만나서 바람이 나서 혼외 관계를 해서 뭐 애가 생겨서 이혼을 하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몇십 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았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예의로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뭐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여태까지 먹여 살렸으니까 난 떠난다. 무슨 유목민이야 뭐야? 계속 유목할 거야 뭐야?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특정 나이대에 이렇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좀 있나 봐요. 이 특정 사람은 나이대. 아들까지 생겼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저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20살만 만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20살만 만나. 걔는 20살 때도 20살을 만났고 30살이 돼서 20살을 만나고 지금 30대 중반인데도 20살을 만나요. 디카프리오네요. 그런 사람 그 나이대 여자가 좋은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유산 다 아들한테 물려줄 거니까는 너 전혀 그렇게 뭐 욕심내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는 정말 근데 실제 이혼한 것 중에 한 70~80%는 협의 이혼을 하는데 뭐 협의 이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맞아요. 내용이 통계에 안 잡히니까 모르는 거지. 맞아. 75% 80% 이 정도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맞아요. 제가 최근에 저도 상담이 왔는데 그 상담 내용은 이제 혼인 기간이 한 뭐 5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2명 있고 그런데 그 모아놓은 재산이 총 재산이 10억 좀 넘는 재산이었는데 아내가 뭐 거기에 기여한 바는 없다. 아내는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 10억이 되는 재산을 모으기까지는 전부 남편이 100%. 그리고 앞으로도 남자가 이제 재산을 형성해 나갈 것인데 지금 자기는 아이들을 이제 아내가 키운다고 하니까 한 명당 지금 자기가 월급이 한 500 정도예요, 남자가. 근데 한 명당 100만 원씩 주고 양육비를 그리고 가진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겠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5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남자 생각은 그거야. 아이들을 아내가 키우니까 아이들에 대한 생활을 좀 영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재산의 반 정도를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협의이혼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왜 전화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나? 아니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게 돈만 밝히는 놈이라고 그러더래요. 이 정도 해주는데?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돈만 밝히는 그런 놈인가요? 정말 저는 소송으로 해야지 되는 걸까요? 그럴 때는 남편을 자극해서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더 유리하게 협상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네. 나쁜 사람. 근데 보면 실제 그렇게 부당하게 과하게 주고 오는 사람들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바보같이.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줬는데도 뭘 또 달라고 들어와요. 맞아요.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건 바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협의를 끝내면은 양육비가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 한 달에 100만 원인데 곧 3년 뒤에 이제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혼 차라리 한 번 법원을 거친 사건이랑 그냥 마냥 그 협의를 한 사건이랑은 다르니까 분명히 살면서 소송이 반드시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하셔라. 그 얘기는 해드렸죠. 현실적으로 그걸 고려해서 당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끝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당신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거죠. 예. 진짜 양보를 해도 그게 헤어지는 마당에 감정이 서로 상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지
한쪽이 정말 웬만큼 다 양보를 해줘도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이제 낳는 쪽에 남자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재산을 양보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했던 사건들 중에는 훨씬 더 많이 재산을 다 아내 쪽으로 주고 거의 맨몸으로 나오다시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빚을 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들어와요. 계부도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집, 난 다 두고 난 몸만 떠나겠다. 나는 가서 또 돈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좀 보내다오. 이렇게 하면은 보내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태도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서로 같이 그래도 사랑해서 오랫동안 일정 기간 살고 헤어지는 마당에 서로 좀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거 이혼은 사실 불가피하죠. 혼외자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하면 서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이고. 네. 그래서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제 좀 재산의 가압류를 일단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혼외 관계를 맺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기만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좀 물을 수는 없나요? 그게 이제 위자료인데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상관녀죠. 그쵸.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소송을 걸고 싶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 남자가 가정이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아이까지 낳고 이 정도면은 아주 빡빡하게 형사재판처럼 증거를 막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쯤 되면 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딱 한번 성관계를 하고 그 후에 그 남자한테 아내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잘못했네. 이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죠? 네. 재산 분할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정도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한 절반 정도는 안 돼요? 어렵더라고요. 재산 분할 어려워요? 재혼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시지 않으셨던 이런 경우에서 이 남편분의 재력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의 재력이 이 아내분 때문에 증가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좀 많이 인정이 돼야 돼요. 기여도.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아내분의 기여도를 그렇게 크게 높이 봐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지금 엄경창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정법원 판사 한 명 수마다 이 법전이 있는 것 같다. 법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판사님도 이분 너무 딱하시다. 정말 30대 후반에 만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대해서 저보다는 좀 더 관대하게 봐주실 수도 있겠다. 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여도에 대해서? 그러면 못해도 40% 정도는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예를 들면 결혼, 이제 초혼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럼 집에 대출금을 끼게 되잖아요. 그럼 대출 명의는 차라리 돈을 덜 낸 쪽에서 가져가라. 그거를 좀 부담하는 그런 액션을 계속 취해주는 것도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됩니다. 대출 명의는 이쪽 아니냐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런 것도 높게 재산 분할할 때 봐주기 때문에 왜 빚은 내 이름으로 해?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 네. 어쨌든 지금 뭐 좀 엄마가 너무 안 되셨네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를 못 낳았다고 근데 버림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엄마 인생에서는요 재산 분할 적당히 받고 이 남자랑 끝내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스트예요. 진짜.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되게 행복해하세요. 딸하고 같이 딸은 옆에 있으니까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지금부터 뭐 이렇게 크게 뒤치다거리 할 일도 없고. 진짜. 엄마는 상실감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을 수 있다. 진짜 근데 이런 50대 이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막상 이혼을 내가 당할 때는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꼴이지? 막 이렇게 할 기분 나쁘지만 아니에요. 진짜 바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 사안은 사연 주신 분, 어머니, 계부의 아이, 그 아이 엄마 5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 좋고 딸도 뭐 이런 사연을 보내면서 막 그 분노가 치밀고 그러지 않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아이도 태어났으니까 뭐 걔도 그죠 뭐 돌봐야 되고 아이 엄마도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또 저는 5명이 매우 행복하게 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건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 모두 행복한 사건이 되려면은 계부가 재산 분할을 잘해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계부가 여기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나 위자료 못 준다, 돈 갖고 치사하게 굴면 다 불행해질 수 있고 계부가 이거를
계부가 알아서 준다고 하는 건 기대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가압류하고 조금 싸워야 될 수 있죠. 하면 됩니다. 계부는 뭐 이혼하면서 돈 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요거를 계부가 좀 보셨으면 좋겠네. 네.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그 계부는 최대한으로 자기가 지금 돈을 최대한 좀 안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뭐 할 거면 조금씩 할 겁니다. 조금씩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고3만 넘으면은 우리 사연자분하고 사연자분 어머니는 막 이게 절망하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어떻게 막 이럴 사안은 절대 아니다. 좋아할 거니까 이제는 병원비가 더 들어갈 나이인데 다른 젊은 선수한테 인수인계하고 여자는 남편의 부속물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도 또 새로운 또 남자분 만나서 또 연애 즐기시고 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따님인가? 그러니까 따님이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진짜 분노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재산 분할만 잘 받으면은 그러니까 잘 받는다는 게 법적으로 받을 만큼 딱 받아오면은 이거는 되게 엄마의 인생에 거의 막 제2의 황금기를 그 엄마도 분노할 일이 사실 없어서 글쎄 내가 어느 시점에서 화를 내야 될까 이럴지도 몰라. 화낼 필요가 이거는 그냥 가압류만 해두면 오자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빨리 가압류는 이거 뭐 변호사를 찾아가서 하면 되는 그런 게 거잖아요. 제일 좋죠. 안전하게.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가압류부터 당연한 걸 시작을 굳이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거는 되게 스무스하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너무 뭐 엄마가 버림받았다. 우리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이런 어떤 피해적인 생각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뭐 앞으로 또 즐거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두 분 변호사님과 저희 넷이서 또 공감할 건 공감해 드리면서 법적인 부분 조언도 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아래 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 이 사연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속도입니다. 신속하게 뭔가를 해야지 이혼 소송이라든지 뭐에 있어서 그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을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급한 사연 위주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바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솔루션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저희에게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